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뒤에 주피터를 보면서 코드 리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릴 논문의 제목은 Contextual Bandit Approach to Personalized News Article Recommendation입니다. Contextual Bandit을 사용해서 개인에게 뉴스 기사를 추천하는 문제를 다루는 논문입니다. 안 넘어가요? 네, 넘어갔어요.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논문은 개인을 위해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적합한 콘텐츠를 식별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콘텐츠라고 하면은 뉴스 기사나 광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콘텐츠는 뉴스 기사가 됩니다. 그리고 개인화 추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대부분의 서비스 공급업체는 다량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유지 및 관리를 합니다. 이때 콘텐츠는 빈번하게 추가와 삭제가 되면서 동적으로 변화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서비스 사용자 맞춤 콘텐츠를 신속하게 식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기 있는 기사를 빠르게 판별하고 이전 기사의 가치는 감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콘텐츠 정보만으로 모델링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콘텐츠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사용자의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바이너리 형태의 클릭 여부가 대표적인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콘텐츠의 경우에는 더 많은 트래픽을 배정해서 가치를 빠르게 학습을 해야 하고 기존 콘텐츠의 경우에는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즉, 개인화 추천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및 콘텐츠의 정보와 현재 및 과거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서비스 중인 현재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최상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입니다. 콘텍스처 밴딧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전통적인 방식의 개인 추천 시스템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 필터링입니다. 유저와 아이템 간의 상호작용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론으로 나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유저들은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비슷한 선호도를 가진다라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간의 소비 이력이 상당히 겹치거나 콘텐츠 전체 목록이 잘 변하지 않는 시나리오인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콘텐츠 베이스 필터링입니다. 이거는 콘텐츠 자체를 분석해서 유사한 콘텐츠를 찾는 기술로 대상 자체의 특성을 바탕으로 추천하는 방법론입니다. 아이템 자체의 이름, 카테고리, 상세 설명, 이미지 등을 활용해서 유사성을 판단하고 비슷한 아이템을 추천합니다. 이는 기존 사용자의 소비 프로필과 잘 부합하는 신규 품목을 식별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론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이브리드 어프로치입니다. 이거는 추천 기법을 두 가지 이상 결합한 방법론인데 협업 필터링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조합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개발된 알고리즘입니다. 협업 필터링의 콜드 스타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규 콘텐츠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 기술로 분석해서 추천을 하고 충분한 데이터가 쌓인 후부터는 협업 필터링으로 추천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통적인 개인 추천 시스템은 여전히 한계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 있는 콘텐츠는 변화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방문자 대부분이 과거 소비 기록이 전혀 없는 신규 이용자인 콜드스타트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콘텍스추얼 밴딧을 제안합니다. 콘텍스추얼 밴딧은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의 균형을 맞추면서 사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합니다. 유저 및 콘텐츠의 정보와 유저의 클릭 피드백을 기반으로 콘텐츠의 선택 전략을 조정합니다. 즉, 총 클릭수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콘텐츠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트로덕션이었고 이제 포뮬레이션과 관련 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멀티암 밴딧의 세팅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스몰 t는 타임 스텝을 나타내는 트라이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UT는 사용자의 피처, 그리고 라지 AT는 액션, 그리고 스몰 x의 t, a는 t 시점에서 arm a의 피처 벡터입니다. 이때 피처 벡터인 x, t, a는 사용자와 arm에 대한 축약된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축약된 정보 x, t, a를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또한 시행의 보상에 기반해서 arm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rt, at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관측된 피처 벡터와 액션, 그리고 리워드를 활용해서 arm의 선택 전략을 개선하게 되는데 이를 업데이트한다고 칭하겠습니다. 이때 선택되지 않은 arm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시행에 대한 액션의 리워드와 최적의 리워드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리그렛이라고 하면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것 혹은 리그렛을 최소화하는 것이 멀티암 밴딧의 목표입니다. 멀티암 밴딧은 K암 밴딧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K암 밴딧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을 따릅니다. 먼저 모든 암에 대한 셋은 모든 타임스텝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저 피처 또한 모든 타임스텝에서 동일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밴딧을 컨텍스트 프리 밴딧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 기사 추천 문제라고 하면은 첫 번째 조건은 추천 대상이 되는 뉴스 기사 셋이 고정임을 의미합니다. 즉 트라이얼이 반복됨에 따라서도 새로운 기사가 추가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기사가 제외되거나 이렇게 변경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유저 피처가 모든 트라이얼에 대해 동일하다는 건데 이거는 곧 유저 피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K암 밴딧은 개인화 추천이 불가능하게 되는 밴딧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TR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pected Reward인 CTR은 기사가 노출된 횟수 대비 기사를 클릭한 횟수입니다. CTR 값이 가장 높은 기사를 제공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클릭수를 최대화하겠다는 말이고 이는 곧 밴딧의 보상을 최대화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밴딧 문제의 핵심은 익스플로레이션과 익스플로이테이션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리그렛을 낮추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해서 최적의 arm을 선택하는 익스플로레이션과 기존 알고리즘의 부정확함으로 인해 다른 arm을 선택하기도 하는 익스플로이테이션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앞서 말한 컨텍스트 프리 밴딧에는 입실론 그리디와 UCB 등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입실론 그리디는 1-입실론의 확률로 최적의 arm을 선택하고 입실론의 확률로 랜덤하게 arm을 선택합니다. UCB는 리워드의 신뢰 구간의 상한이 가장 높은 arm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제시한 알고리즘은 리니어 UCB입니다. 리니어 UCB는 콘텍스트 프리 밴딧이 아닌 콘텍스처 밴딧입니다. 콘텍스트 프리 밴딧과 다르게 콘텍스처 밴딧이 개인화 추천이 가능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블로그를 좀 참고를 한 부분인데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느낌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콘텍스트 프리 계열의 알고리즘은 리워드 모델링에 주로 베르노이 분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만약 내가 단순하게 기사별 클릭률에 따른 추천만 한다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베르노이 분포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성별이나 기사의 카테고리에 따른 유저 맞춤형 추천이 필요하다면 조금 더 확장성 있고 정교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논문에서는 리워드 모델을 다음과 같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정의를 합니다. 베르노이 분포의 MLD가 그 CTR이기 때문에 네. n분의 K라서 그냥 베르노이 분포가 많이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정의를 하는데 리그레션 모델은 다양한 피처를 표현할 수 있으므로 개인화 요소를 표현하기에 보다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피처 벡터 x,a는 유저와 기사의 정보를 포함합니다. 오른쪽 아래에 콩캣된 예시는 이해를 위해 직관적으로 나타낸 예시인데 나중에 뒤에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둘을 통일해서 차원을 축소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리니어 UCB는 그리고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조인트 리니어 모델이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디스조인트 모델은 보다 단순한 형태로 R을 개별로 학습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보다 일반적인 형태로 모든 R이 공유하는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글로 봤을 때는 잘 와닿지 않았는데 수식을 보면은 이해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어봤습니다. 코에피션트 벡터를 R별로 따로 구성하면은 디스조인트 모델이고 공유를 하면은 하이브리드 모델이 됩니다. 저희가 공부한 거는 디스조인트는 아니었죠. 저희는 암별로 모두 파라미터를 공유하는 베타스타만 있다고 가정을 했었죠. 네. 여기서는 뭐 워낙에 리얼타임 서비스니까 샘플 사이즈도 충분히 크고 해서 이게 열흘 동안 아마 실험했을 텐데 3천만 명을 클릭수 해봐. 전체 노출이 3천만이가 3만이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기사 하나하나마다 파라미터를 다르게 쓰자. 그래도 우리 샘플 사이즈가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밑에 깔려 있는 거. 기본적으로 샘플 사이즈가 크면은 파라미터를 모두 파라미터 개수를 늘릴수록 더 정교하게 리워드를 추정할 수가 있게 되니까 약간 복잡한 모델을 프로포즈할 수 있게 되니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디스조인트 리니어 모델을 가는 게 파라미터를 더 잘 추정할 수 있는, 아니 리워드를 더 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하죠. 그래서 하이브리드에는 공유하는 파라미터인 베타와 개별 파라미터인 세타가 있고 각 파라미터에 곱해지는 콘텍스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 추천이라고 하면은 유저 피처와 기사 피처가 있는데 Z는 특정 사용자와 기사의 조합에 해당하고 X는 유저 피처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이브리드 모델 뒤에 설명하는 부분에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조인트 리니어 UCB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디스조인트 리니어 UCB는 모든 타임 스텝 t에 대해서 RMA의 민 리워드는 B차원 변수 XT에 선형하며 미지의 계수 벡터 세타를 갖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즉, 콘텍스트와 리워드 간의 선형성을 가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콘텍스트의 리니어 익스펙티드 리워드를 계산할 코에피션트 벡터를 리츠 리그레션의 방법으로 추정하여 모델링을 합니다. 라지 DA는 T점 T까지 관측된 RMA의 콘텍스트 벡터인 디자인 매트릭스입니다. 스몰 BA는 리스폰스 벡터로 관측된 리워드 벡터입니다. 리츠 리그레션을 통해서 추정한 세타 헷은 D의 트랜스포즈에 D를 곱하고 아이덴티티를 더해서 인버스를 취한 다음에 이어서 D의 트랜스포즈와 BA를 곱해준 형태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에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신뢰 구간의 상한이 최대인 R을 선택하는 UCB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제일 아래에는 저희 강의 자료의 동일한 부분을 가져와서 넣어둔 부분입니다. 저는 논문을 읽을 때 강의 때 배운 거랑 논문에 쓰인 노테이션에 약간 차이가 있어서 혼동이 있었는데 혹시 혼동이 있을까 해서 넣어둔 부분입니다. 강의 자료에서는 스몰 b를 콘텍스트 벡터로 사용을 했는데 논문에서는 관측된 리워드를 b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의 리워드 벡터 b라고 하면은 강의 자료에서의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자료의 라지 b는 본문에서는 라지 a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타 헷을 리치 리그레션 방법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리그레션의 파라미터 세타를 추정하는 거고
논문에서는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한 추정치와 리치의 추정치는 동치입니다. 지금 이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에서는 베이지안 방법을 사용한 추정치와 그리고 리치를 사용한 추정치가 동치인 것을 확인해 보는 과정입니다. 이거는 페널티, 그러니까 그 밴딧 가정을 모두 떠나서 네. 선형 회귀 분석 문제에서 그 리치 페널티를 주는 게 통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해석하는 파트인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리치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하는 거죠. 리치의 모티베이션을. 네. 오케이, 계속하시죠. 그래서 먼저 코에피션트 벡터 세타 A의 프라이어 사전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을 합니다. 먼저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수식은 세타의 사후 분포로 사후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베이지안 추정치는 평균과 동일합니다. 사후 분포는 사전 분포와 라이클리우드의 곱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포넨셜로 묶어서 식을 정리하고 이 시그마 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해주고 세타의 트랜스포즈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라지 A를 x 곱하기 x의 트랜스포즈에 플러스 시그마 제곱을 r 제곱에 나눈 형태로 두고 식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그리하여 최대 사후 확률 MAP는 라지 A의 인버스의 XR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는 리치 추정치와 동일한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네, 이전 페이지의 별표 부분을 다시 보면은 리치가 오브젝티브 펑션에 L2 레귤러제이션 텀을 추가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위 베이지안 추정치는 아래와 같이 리치 추정치와 동치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스트린트 알고리즘의 좋습니다. 잠깐 뭐 리치와 베이지안 인터프리테이션 나오는 김에 네. 하나 그냥 곁다시로 챙겨가자면 리치 같은 경우에는 코에피션트의 프라이어가 노멀로 가정됐을 때 그 결과적인 포스테리어 형태가 L2 페널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프라이어를 라플라스 분포로 바꾸면 라플라스 분포는 그 익스포넨셜 위에 썸띵 제곱이 아니라 절대값 썸띵이거든요. 라플라스 분포를 바꾸면은 그게 이제 라쏘 페널티가 됩니다. L1 페널티가 돼요. 그냥 밴딧이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나온 김에 얘기해봤어요. 16점으로 다시 가시죠. 네. 계속 하시죠. 네, 그러면 여기서는 디스트린트 알고리즘의 슈도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라인에서 매 시점 t마다 반복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세 번째 라인에서는 모든 암에 대해 반복을 해줍니다. 매 시점마다 모든 암에 대해 반복을 한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줄은 초기화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라지 A는 바로 오른쪽에 세타의 추정값에 사용되는 값입니다. 세타 햇에서 D의 트랜스포즈의 D 플러스 아이덴티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스몰 b는 리워드를 담아주는 벡터로 D 차원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처음에 조금 헷갈렸는데 B가 아까는 리워드 벡터라고 했는데 왜 D 차원으로 초기화를 해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 나름으로 내린 판단으로는 13번째 줄에서 B를 업데이트를 할 때 리워드만 추가해 주는 게 아니라 리워드에다가 피처 벡터를 곱한 형태인 D차원의 형태를 추가를 해줍니다. 잠깐만요. RT가 있는데 BA가 있네요. 네. RT가 RT가 리워드예요. 그렇죠? RT는 그 데이터 하나가 들어왔을 때 리워드 네. 하나인 것 같고 B는 중간에 갑자기 BA라는 벡터가 생기네요. 네, 13쪽부터 BA가 등장하네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라지 BA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여러 개 쌓인 것처럼 스몰 BA도 리워드가 여러 개 쌓인 것 같아 보였어요. 아, BA는 리스턴스 벡터군요. R1, R2, R3, R4 쫙쫙쫙 쌓인 거. 네. 네, 맞아요. 네, 네, 개념적으로는 R 이렇게 쌓이는 건데 여기 구현을 할 때는 그렇죠. 네, 리워드를 그냥 단순히 보관하는 게 아니라 리워드에다가 컨텍스트 벡터를 곱한 형태를 보관하기 위해서 D차원으로 초기화를 해주는 것 같아 맞아요. 보였어요. 네,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는 X 트랜스포즈 Y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여덟 번째 줄은 세타 헷을 추정하는 부분이고 9번째 줄은 추정한 세타 헷으로 신뢰 구간의 상한을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줄에서 말하는 것처럼 신뢰 구간의 상한이 가장 큰 R을 선택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암마다 개별 파라미터를 가지는 게 아니라 가지면서 암들이 공유하는 파라미터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식에서 베타가 공유하는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하이브리드의 예시를 하나 들고 온 건데 먼저 파란색 부분인 유저 피처인 5차원의 X가 있고 또 5차원인 빨간색의 아티클, 기사의 피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하이브리드의 민 리워드 모델에서는 X는 그대로 유저 피처이고 Z는 유저 피처와 아티클 피처를 곱해서 5 곱하기 5 해가지고 25차원의 피처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총 몇 개죠, 피처가? 그러면 Z 베타 부분의 경우에는 25차원으로 이루어진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XT, A가 그럼 10인가요? X는 그대로 유저만 사용하기 때문에 5차원이라고. 오케이. 근데 사실 저는 여기까지 하면서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네. 하이브리드는 X는 유저고 Z는 유저랑 아티클을 합한 부분인데 네. 디스조인트에서는 X가 과연 그러면 유저만 사용한 건지 유저와 기사를 컴팩트해서 사용하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아마 디스조인트에서는 그러면은 5차원을 유저만 썼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냐면 잠깐만요. 지금 세타 A가 지금 아티클이 다르면 파라미터가 다른 거잖아요. 네. 이게 다른 거 다 떠나서 X, T, A 파트에 컨텐츠의 피처가 들어가면 모델이 식별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통계학 처음에서 아이덴티파이어블 모델 배운 적 있어요? 그 PD 어떤 두 분포가 노멀 6, 시그마 노멀 A, B제곱이랑 노멀 C, B제곱이랑 만약에 두 분포의 PDF가 모든 소프트웨어 엑셀에 동일하다면 A는 C랑 같고 B는 D랑 같다. 이게 아이덴티파이블 빌드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사실 우리는 확률 분포에 대해서 추론을 하고 싶었는데 확률 분포를 추론하기 위한 어떤 쉬운 방법으로 확률 분포를 대표하는 AB랑 CD만 갖고 노는 거거든요. AB랑 CD를 AB랑 CD를 추정하는 행위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내가 상정한 모델이 아이덴티파이를 해야 돼요. 근데 모델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아이덴티파이어를 하지 않은 모델이 있습니다. 가장 쉽게 예를 들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두 개가 있는데 분산은 다 1로 구성해요. 하나는 노멀 A 플러스 B, 1이에요. 하나는 노멀 C 플러스 D, 1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두 문포가 PDF 함수가 똑같아요. 모든 엑셀에서. 그러면은 A랑 C랑 갖고 B랑 D랑 갖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 아니죠. 네.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랑 같다 따지는 얘기할 수 있지만 A가 C랑 같고 B랑 D랑 같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식별 가능성이 깨지는 모델입니다.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보면은 그래서 저 컨텐츠마다 파라미터가 다른 파트 세타 A 스타 있잖아. 세타 A 스타 옆에 유저 피처가 들어가면 그 모델을 아이덴티파이어블 해요. 이렇게 쉽게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컨텐츠 베이스 필터 들어가면 임의의 아이템에 대해서 옆에 있는 피처 벡터가 전부 똑같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마치 A 플러스 B랑 C 플러스 D를 갖다처럼 모델이 돼버려가지고 모델이 아이덴티파이어블 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세타 A 스타 옆에 있는 X 트랜스포즈 A에는 아티클 피처는 안 들어갔을 것이다. 디스트랙트 모델이라고 해도요. 그런데 하나 제가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은 저 유저랑 아티클 사이에 인터랙션 텀을 만들면 25개 텀을 만들면 25개 텀은 서로 다른 아이템에 대해서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저기 XT, A에 집어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디스조인트 다른 말로 하면 디스조인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XT, A를 5 피처만 유저 피처 5 피처만 써도 되고 아니면은 유저 플러스 인터랙션 가지고 35 플러스 25에서 30개의 피처를 써도 될 것 같아요. 논문에서 둘 중에 뭘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사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지 않아서 네. 저는 사실 구현할 때 네. 유저랑 기사를 둘 다 써서 했는데 5 플러스 25요? 아니요 그냥 5 플러스 5 플러스 5로 했는데 어제 확인하면서 유저만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돌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돌리지 못했어요. 이게 unidentifiable 모델이 사용 모델에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디자인 매트릭스가 플랭크가 아니게 돼가지고 물론 리치 플랭크가 있기 때문에 전체 프로블럼은 컴백스해져서 솔루션이 나오는데 그게 의미 있는 파라미터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플랭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계산과학적으로 플랫해져가지고 컨버지가 되게 느려져요. 그래서 아마 오래 걸렸을 거예요. 네. 좋습니다. 계속 보시죠. 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슈퍼코드를 살펴보면은 전체적으로 디스조인트랑 흐름이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암들이 공유하는 파라미터가 있는 거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줄에서는 공유하는 피처들을 초기화하고 여덟 번째에서 열 번째 줄에서는 공유하지 않는 개별 암의 피처를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2번째 줄에서는 세타 해수를 추정을 하고 14번째 줄에서는 신뢰 구간의 상한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17번째와 18번째에서는 공유하는 피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그 아래에서는 개별 암의 피처를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입니다. 저건 아마 리치 솔루션을 디자인 매트릭스가 지금 공유되는 파라미터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 파라미터 파트가 있기 때문에 네. 블락 매트릭스의 연산 혹시 궁금한 적 있어요? 네. 매트릭스가 이 블락 파트가 있으면 얘의 이 버스는 블락별 연산으로 쓸 수 있게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아마 블락으로 다르면은 이 디자인 매트릭스의 특성, 공유되는 파트랑 각자 파트가 있다는 특성 때문에 블락으로 계산하면은 블락으로 이렇게 쪼개서 쓰면 훨씬 더 계산이 빠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모티베이션으로 추측이 돼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체크는 안 해봤어요. 그런 것 같다 정도의 모티베이션만 챙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평가 방법론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 이제 지원 언니가 자세히 설명해 준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콘텍스처 밴딧의 모델을 평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라이브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을 실제로 수행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기록된 로깅 폴리시를 사용해서 수집한 오프라인 데이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로깅 폴리시의 초전 알에서의 결과값만 관측이 될 거고, 이거는 현재 평가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의 선택한 알과 되게 다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로깅 데이터를 사용해서 현재 밴딧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합니다. 이때 개별 이벤트는 IID이며 로깅 폴리시는 각 시점마다 알을 무작위로 균일하게 선택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각 이벤트는 콘텍스트 벡터, 선택한 암, 그리고 리워드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현재 밴딧 알고리즘이 선택한 암과 로깅 폴리시에 의해 선택된 암이 같으면 해당 이벤트를 보존을 하고 히스토리에 추가를 해서 총 리워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반면에 현재 밴딧 알고리즘이 선택한 암과 로깅 폴리시에 의해 선택된 암이 다르다면 그냥 해당 이벤트를 무시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상태 변경 없이 다음 이벤트로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을 반영해서 나중에 코드 구현할 때도 현재 보여지는 기사와 모델이 선택한 기사가 같은 경우에 대해서만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아닌 경우는 그냥 다 무시하는 과정을 나중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깅 폴리시는 각 알을 유니폼리 랜덤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폴리시 이벨레이터를 거치는 동안에 각 이벤트의 확률은 정확히 K분의 1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아래 알고리즘을 통한 결과가 K분의 1인지 확인을 하면서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야수가 얼마나 좋은 일을 한 거예요, 진짜. 자기네 라이브 서비스를 통째로.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야후 뉴스 기사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한 익스페리먼트 파트입니다. 먼저 야후 홈페이지를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야후의 프론트 페이지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패널이며 많은 방문이 발생하는 페이지 중 하나입니다. 피처드 탭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먼저 하단에는 F1부터 F4까지 사람 편집자가 선택하는 양질의 기사 4개가 위치를 합니다. 그리고 상단 스토리에는 F1에서 F4 중에 하나의 기사가 강조되어 위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토리에 위치한 기사와 F1에 위치한 기사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는 해당 스토리 위치에 각 유저가 가장 흥미로워할 기사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스토리에 위치한 기사를 클릭을 하면은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스토리에 배치된 기사를 나중에 코드 구현 부분에서 디스플레이 아티클이라는 변수로 사용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데이터 관련 설명입니다. 튜닝 데이터로는 2009년 5월 1일에 랜덤 버킷으로부터 약 470만 건의 이벤트를 사용하고 이밸류에이션 데이터로는 2009년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일주일간의 이벤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콘텍스트 피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유저 피처와 기사 피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유저의 경우에는 노이즈를 줄이기 위해서 해당 변수를 갖는 유저의 비율이 0.1보다 큰 피처만 선택을 한다고 논문에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성별이나 나이 그리고 지리적 행동 이런 특징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기사 피처는 사람 편집자가 태그한 토픽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하여 범주형 피처를 이진 벡터로 인코딩한 후에 정교화를 수행한 결과 최종 피처는 유저 피처가 1193개, 기사 피처가 83개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정교화된 피처의 유저 피처와 기사의 피처를 합치면 약 12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1200개의 피처를 그대로 사용하지는 않고 아래의 방법을 통해서 차원을 많이 축소해서 사용을 합니다.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사용해서 파이의 트랜스포즈의 W의 파이를 통해서 유저 U가 기사 A를 클릭할 확률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파이 U가 뭐야 1193 피처예요? 길이 네. 1193 벡터예요? 네, 파이 U가 유저라고 했고 유저는 앞 슬라이드에서 1193개의 픽처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저 픽처를 유도 공간에 투영을 해서 푸사이 U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하여 유저 U에 대한 푸사이 U의 i번째 성분은 유저가 기사의 i번째 범주를 좋아하는 정도로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유도된 푸사이 공간에서 유저를 5개의 군집으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K-민즈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종 피처는 6번째 상수 변수 1을 포함하여 총 6차원의 벡터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유저도 총 6차원의 피처로 구성되고 기사도 총 6차원의 벡터로 구성이 됩니다. 5개의 문집으로 구분한 게 어디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한 바로는 나중에 각 알고리즘이 있을 때 네. 입실론 그리디가 있다고 하면은 입실론 그리디 기본 버전, 웜 스타트를 적용한 버전, 그리고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한 버전을 비교하는데 네네. 네, 이 세그멘테이션 부분에서 이 K-민즈를 활용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지금 딱 봤을 때 유도 공간에 투영했다는 게 무엇을 한 걸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의 추측은 그냥 오른쪽에 위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으로 W 추정하고 나서 저 PU 트랜스포즈 W 햇 그냥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개 그냥 지금 푸사의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은 푸사의 U가 83차원일 거거든요. 왜냐면 W 매트릭스가 상상이 맞다면 1193 곱하기 83일 거예요. 푸사의 U는 84차원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5차원까지 줄어드는지가 지금 약간 좀 궁금한 상태입니다. 저 93차원에서 83차원의 푸사의 U들을 가지고 PCA를 해서 탑5 프린시플 컨센트를 꺼냈다. 이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궁금해요. 논문에서는 딱 요 정도 수준으로만 짧게 언급이 들어있는데 네, 로지스틱하고 뒤에 K-민즈를 했다. 이렇게 한 네, 저희 그 정도라고 넘어가죠. 네, 그 정도로만 설명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실험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알고리즘들입니다. 첫 번째로 기사 후보 중에 하나를 동일한 확률로 랜덤하게 학습하는 그냥 랜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입실론 그리디. 세 번째로는 UCB. 그리고 네 번째로는 omniscient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해한 바로는 그냥 사후평가 계산을 통해서 CTR 값이 가장 높은 기사를 매번 선택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이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로 보면 미래의 정보를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미래를 알고 주식 투자하는 것 같은 선택을 했다고 지금 이해가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성능 지표는 한번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기사가 노출된 횟수 대비 기사를 클릭한 횟수인 CTR입니다. 대신 CTR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CTR을 랜덤 폴리시의 CTR 값으로 나누어서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 봤을 때 이것도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구현한 걸 참고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 입실론 그리드라고 하면은 입실론이 1이 되면 항상 랜덤하게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랜덤 폴리시스라고 하고 그걸로 나눈 값을 사용을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맞아요. 그 랜덤 플래시가 누적돼서 CTR이 누적이 되겠죠. 그 CTR 랜덤 플래시의 커뮬러티브 CTR을 비교한 이 특정 알고리즘들의 CTR을 아마 보고 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근데 저게 민감한 여기서 비즈니스적으로 민감한 정보라는 건 이제 그거일 것 같아요. 네. 이 뉴스를 몇 번 클릭했냐라는 정보 자체가 만약에 이 회사의 광고 비즈니스에 뭔가 좀 영향을 주는 정보일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시절에 광고를 몇 천만 원을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 시찰이 이거밖에 안 나왔단 말이야. 난 다시는 야구에 투자하지 않겠어. 네, 이런 얘기를 상상하는데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다면 이렇게 relative하게 막 가져가는 게 좀 뭐랄까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맙시다. 네. 근데 저로서는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서 그래프 결과랑 논문에 나온 그래프를 비교하고 싶은데 네. 값 자체가 이제 달라버리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린 데이터는 제로원 클릭 제로원 있죠? 제로원. 네. 네, 그렇죠. 네. 로데이터는 제로원 클릭이에요. 로데이터로는 그냥 relative하지 않은 진짜 CTR 클릭 수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논문에만 그런 relative를 보고 한 거거든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개념이 러닝 버킷과 디플로이먼트 버킷입니다. 러닝 버킷은 기사 CTR을 학습 및 추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밴딧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트래픽으로 구성이 되고, 디플로이먼트 버킷은 CTR 추정치를 사용해서 사용자에게 탐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러닝 버킷에서는 알을 선택하고 리워드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포함되는데, 디플로이먼트 버킷에서는 그냥 이전의 리워드를 사용해서 알을 선택을 하는 과정만 거칩니다. 이게 지금 5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러닝 버킷을 쓰고 5월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디플로이먼트 버킷을 썼다 이런 언급이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나눴대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그 하루치를 했을 때 그 어떤 입실론 그리드의 입실론 값처럼 특정 값을 설정을 해놓고 그 값보다 랜덤.렌트 찍어서 그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러닝 버킷으로 하고 그거보다 큰 경우에는 디플로이먼트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저게 투 버킷이 알고리즘에 디펜드하는 얘기예요? 알고리즘의 디펜드? UCB에서는 저렇게 안 나오고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냥 전체 알고리즘에 적용되는 방법. 저것도 뭔가 모티베이션이 궁금하긴 하네요. 계속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험한 결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입실론 그리디와 UCB는 각각 조정해야 할 파라미터가 입실론과 알파가 존재합니다. 피겨 2는 파라미터 값에 따른 CTR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왼쪽 하단의 러닝 버킷 CTR은 거꾸로 된 U자형을 그립니다. 파라미터 값이 너무 작은 경우에는 부족한 익스플로레이션으로 인해서 좋은 기사를 식별해내지 못해서 클릭수가 적은 결과가 나타나고, 파라미터 값이 너무 큰 경우에는 과도한 익스플로레이션 문제로 클릭수를 늘릴 수 있는 익스플로이테이션 기회를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꾸로 입자형이 어디 있어요? 저도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논문에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저거를 거꾸로 된 U자형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피겨 2의 좌상단 그림이 약간 거꾸로 된 U자가 연두색 엡실론 그래도 웜에서 보이긴 하네요.
좌상단이요? 네. 좌상단의 연도 제가 러닝이랑 디플로이먼트를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이거는 나중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러닝 버킷이네. 거꾸로 된 U자형?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대로 된 U자형이 아니고, 네, 한국어로 하면 올라갔다가 내려간다는 뜻으로. 네. 잠깐만. 왜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죠? 지금 찍힌 게 파이널 CTR인가요? 파이널 스에서의 파이널 타임에서의 네, 자 가로축이 엡실론 엑스플로레이션 파라미터군요. 네, 파라미터 대비 CTR. 익스플로이테이션, 익스플로레이션 트레이드오프를 얘기하는 거 같네요.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웜스타트의 중요성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입실론 그리디와 UCB를 비교했을 때 웜스타트를 적용한 경우에 CTR 값이 대체로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실론 그리디의 경우에는 입실론이 1에 가까워야 디플로이먼트 버킷에서 오히려 더 안정적인 성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UCB의 경우에는 웜스타트가 러닝 버킷에서는 도움이 됐지만 디플로이먼트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웜스타트가 어떤 걸 웜스타트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입실론 그리디에 웜스타트를 적용하는 경우인데 웜스타트가 어떤 걸 지칭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 논문에서는 2008년에 9월의 트래픽 데이터에 대해서 바이리니어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재훈련시켰다고 언급을 해요. 과거의 정보를 좀 물어다가 초기값을 좀 미리 설정해 놨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UCB도 동일하게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은 입실론 그리디와 UCB의 공통점입니다. 둘 다 디플로이먼트 버킷에서 적절한 파라미터를 사용할 때 비슷한 CTR을 달성하고 있고 둘 다 디플로이먼트보다 러닝에서 CTR이 더 낮은 편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린 UCB는 한 번도 안 나온 거죠? 린 UCB도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두 개에 보면은 그러네. 네, 린 UCB가 포함되어 있어요. 린 UCB는 디플로이먼트 버킷은 뭐지? 잠깐 죄송합니다. 디플로이먼트 버킷에 대해서 그림이 두 개 있고 러닝 버킷에 대해서 그림이 두 개가 있군요. 네. 예. 네, 좌측은 입실론 그리드고 우측은 UCB와 리니어 UCB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표는 데이터가 희소한 상황에서 알고리즘들을 비교한 표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다 썼을 때를 100%라고 하면은 30%, 20%, 10%, 5%, 1% 이렇게 바꿔가면서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란색 부분으로 제가 제일 좋았던 부분을 체크를 해둔 건데 자세히 보시면은 제일 윗줄에 입실론 그리드는 다 0%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입실론 그리드를 기준으로 상승분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다 0으로 설정이 돼 있고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대체로 리니어 UCB 하이브리드 버전이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빈도가 컸던 50개의 기사에 대해서 각 기사별로 베이스 CTR 대비 얼마나 향상했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베이스 CTR은 그냥 단순하게
기록된 이벤트를 통해서 추정한 값이고 그래프에서 빨간색 플러스 모양은 입실론 그리디를 의미하고 파란색 동그라미는 UCB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A를 보시면은 A에 비해서 우측 그래프들은 향상률이 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점 하나하나가 뭐예요? 그 빈도가 큰 50개의 기사를 각각 표시한 거. 아, 그래서 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데이터 사이즈 대비해서 각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한 건데 빗금이 쳐진 막대들은 입실론 그리디 계열이고 색이 칠해진 막대들은 UCB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으로 갈수록 데이터 사이즈가 점점 작아지고 있고 데이터 크기가 작아질수록 모델들 간의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UCB의 경우에는 여기 빗금 쳐진 오른쪽 부분인데 리니어 UCB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작아질수록 더 좋은 다른 모델에 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콘클루전입니다. 챕터 3 알고리즘에서는 뉴스 기사 추천과 같은 개인화 추천 서비스를 컨텍스처 밴딧으로 접근을 해보았고 챕터 4 이밸리에이션 메소돌로지에서는 로깅 데이터에서 알고리즘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챕터 5 익스페리먼트에서는 야후 데이터로 실험을 했을 때 대체로 UCB가 입실론 그리드비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리니어 UCB는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일 때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드 리뷰를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하면 될까요? 네, 한꺼번에 할까요? 네. 네, 코드 리뷰 순서는 간단하게 전처리를 먼저 보여드리고 각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이랑 그 실험이랑 각 모델의 구조랑 그리고 최종 결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전 처리하는 과정까지만 PPT를 통해 보여드리고 뒤에 부분은 주피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로 할 수 있도록 전처리는 짧게 할까요? 아, 네. 원본 데이터는 화면과 같은데 좀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이제 하루치를 가져온 거고 460만 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좀 보기 편하게 짝대기를 기준으로 스플릿한 결과입니다. 이때 여기 레이저 포인트 부분이 타임스탬프고 그리고 그 다음이 그 기사의 IDX고 그 다음이 클릭 여부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유저 요 행이 그 유저 관련 피처들이고 그 아래는 전부 기사와 관련된 피처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땡땡 3땡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6개의 피처 아까 차원 축소했을 때 6개의 피처로 축소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좀 제가 다루기 편하도록 오른쪽 같이 구성했는데 차례대로 디스플레이 아티클, 클릭, 유저, 그리고 후보 암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조금 잘못된 형식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처럼 피처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제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암의 종류는 45개가 있고 이벤트는 160만 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랫부분은 데이터 사이즈에 대해서 전체를 했을 때 0.5 반만 했을 때 이렇게 추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입실론 그리디와 UCB의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 타임스텝이 지나도 기사 종류가 변하지 않는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 데이터는 변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오른쪽 상단과 같이 풀암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풀 리스트에 다시 집어넣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여기 버켓에 매 타임스텝마다 후보 기사 수가 40몇 개는 아닐 거예요. 네. 20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맞나요?
근데 제가 찍어봤을 때는 40 몇 개였던 것 같아요. 늘 나은 몇 개였어요? 아니요, 매번 달랐어요. 그쵸. 매번 타임스탬마다 후보는 약간 달라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전처리는 여기까지고, 여기는 전처리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입실론 그리기 모델입니다. 요거는 입실론 값이고, 그 아래는 n 암수는 기사의 개수, 그리고 민 리워드는 누적 CTR을 저장하는 어레이입니다. 예를 들어 10번 중에 보상이 3번이라고 하면은 3이 아니라 10분의 3 이렇게 CTR 값이 들어가는 어레이고, 그 밑에 큐 리워드가 3이 들어가는 누적 리워드를 저장하는 어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큐 트라이어는 각 암의 시행 횟수를 저장하는 어레이고, 각각 이렇게 기사 개수만큼 0으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저알은 기사를 선택하는 부분이고, 입실론보다 값이 작은 경우에는 랜덤하게 선택하고, 더 큰 경우에는 최선의 알을 선택합니다. 그 아래는 리워드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인데, 요거는 테크닉 투머치 디테일은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최종으로 그래서 평균 리워드를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벨레이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러닝 버킷 부분과 디플로이먼트를 구분해서 리스트에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 그리디 모델을 생성하고 이 부분에서는 각 타임스탬마다 보여진 디스플레이 아티클이랑 클릭 여부인 클릭을 받아서 알을 선택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 두 기사가 모델이 선택한 기사랑 디스플레이 아티클이 같은 경우에 대해서 0.9보다 작은 확률에는 런의 버킷을 선택을 하고, 그것보다 큰 확률에는 디플로이먼트 버킷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결과는 나중에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UCB의 경우에도 똑같이 알파 값을 받는 것과 초기화하는 부분, 그리고 기사를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리워드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입실론 그리디와 작은 차이점은 그냥 신뢰 구간의 상한의 맥스 값을 계산하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벨레이터 부분은 똑같고, 리니어 UCB의 경우에는 여기 기사를 선택하는 부분에 제가 수식을 적어놨는데, 여기는 A의 인버스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어퍼 바운드를 계산하고 이 부분에서 맥스 값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벨레이트는 동일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서 결과만 확인을 하면은 입실론 그리드의 경우에는 일단 그래도 타임 스텝에 따라서 CTR 값이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러닝 버킷과 디플로이먼트도 논문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의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즈가 줄어들수록 성능도 같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U10인데 타임스탬마다 CTR 값이 그냥 상승하는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이 러닝 버킷과 디플로이먼트 버킷의 그 파라미터 값에 따른 최종 CTR 값을 찍어봤을 때는 조금 뒤죽박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직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데이터 사이즈도 점점 줄어드는데 갑자기 줄어드는 듯 하다가 다시 오르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는 러닝 버킷이랑 디플로이먼트 버킷을 어떻게 정했어요? 그 수치를 0.9라는 수치를 두고 네. 그거보다 작은 경우에는 러닝 버킷에 이용하고, 그래서 업데이트까지 진행을 하고, 그거보다 큰 경우에는 디플로이먼트 버킷에 추가를 했습니다. 어떤 거를 0.9랑 비교했어요?
그냥 랜덤 랜덤 찍어서 네네. 입실론 그리디처럼 그냥 아, 확률을 그냥 뒀습니다. 아, 그냥 랜덤 어사이닝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했는지 이해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니어 UCB의 경우에는 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제가 트릭을 좀 쓰기도 했고, 이게 한 번 도는데 그 메모리 에러가 런타임 에러가 많이 떠서 제가 데이터를 임의로 그냥 100만 개로 줄여서 진행을 했고, 그리고 이걸 다 도는데 한 12시간 정도 걸려서 제가 한 번밖에 실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CTR이 약간 직선 형태긴 하지만 약간 오르는 것 같고, 네, 아랫부분도 그 파라미터에 따른 그래프인데, 최종 CTR 값을 그린 그래프인데, 그 데이터 사이즈에 대한 비교는 여러 번 돌릴 수가 한계가 있어서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플롯을 비교를 해보면 제일 왼쪽 두 개는 리니어 UCB와 UCB를 비교한 건데 이 주황색이 리니어 UCB고 파란색이 그냥 일반 UCB입니다. 가로축이 뭐예요? 가로축은 그 파라미터 알파 값입니다. 그래서 0부터 2까지 0.2의 간격으로 실험을 했고 그렇게 했을 때 리니어 UCB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처럼 보였고 제일 오른쪽은 UCB와 입실론 그리디만 데이터 사이즈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 파란색이 UCB고 주황색이 입실론 그리디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UCB가 입실론 그리디보다는 데이터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 많을 때는 엑시런 잘하는 거죠? 네, 데이터 비율은 제가 PPT에는 소정을 아, 못했는데 괜찮습니다. 네, 거기 종이에는 적혀져 있을 겁니다. 아, 네. 네, 이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와 코드입니다. 코드도 꼼꼼하게 보면서 코드도 꼼꼼하게 쌓아오셔서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느낌도 들고 탁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이해를 위한 질문도 많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편하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논문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인과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유니버시티 스티어를 사용했다고 들었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실제 시뮬레이션 돌리는 거에서 거의 비즈니스적인 인과 정보를 이걸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록값이라고 사실 제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했는데 코드에서도 똑같이 그 제 나름의 랜덤 폴리시로 나눠졌어요. 근데 그 랜덤 폴리시라고 하면은 입실론 그리드에서 입실론을 1을 했을 때는 항상 랜덤하게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값으로 나눠주는 걸로 통해서 일단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랜덤점 멘트 이런 부분에서 오차는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트루 값은라고 장담은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리절츠 그래프에서 PT 30쪽이랑 31쪽 스텝 설명을 들었을 때 뭔가 러닝 스탯이 조금 더 CTR이 좋을 것 같다고
상상을 했었는데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 디플로이먼트 버킷이 좀 더 높은 값을 꾸준히 유지를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혹시 이게 어떤 이유가 아니면 저도 그 부분에는 좀 아직까지 의문을 갖고 있긴 한데, 러닝 버킷의 경우에는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디플로이먼트 버킷의 경우에는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차이만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러닝 버킷은 계속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혹시 한계가 있나라고 이해를 하기도 했고, 네, 그 부분은 아직 저도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약간 저의 가설은 익스플로이테이션 플러스 익스플로레이션 둘 다 하는 스텝과 익스플로이테이션만 하는 스텝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중간중간에 디플로이먼트 버킷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디플로이먼트 버킷은 지금까지 남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맛집만 써서 가는 느낌이고, 러닝 버킷에서는 이 UCB가 넥스트들이 약간 그 러닝 with exploration 들어가야 되니까 안 가본 맛집을 좀 가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정도 러닝 버킷에서는 안 해본 거를 실험하기 위한 그래서 약간 감수해야 하는 위험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그래서 가장 베스트라는 게 아니라 좀 결과적으로 서브옵티멀한 스위스를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떤 이론적으로 어떻게 해가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도 추측이에요. 러닝 버킷이랑 디플로이먼트 버킷에 관해서는 저도 검색을 많이 해봤는데 좀 제대로 설명되어 있는 곳이 잘 못 찾은 것 같아서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냥 학술적인 목적을 거거든요. 학술적인 목적을 이 페이퍼를 쓰기 위해서 나눈 거고요. 만약에 디플로이먼트 버킷을 중간중간에 쓰는 게 아니라 만약에 디플로이먼트 버킷이고 실험이 다 끝난, 러닝이 다 끝난 뭐 5월 마지막 2데이, 5월 9일이나 5월 10일 이틀을 통으로 디플로이먼트 버킷을 했다면 저는 다른 그림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통으로 디플로이먼트 버킷을 쓰면 그동안 이틀 동안 얼마나 새로운 뉴스기사가 쏟아지겠어요. 그 새로운 뉴스기사가 좋은 걸 배우지 못한 채 5월 8일까지만의 기사만으로 추천을 해주니까 오히려 디플로이먼트 버킷이 더 시티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포인트가 없이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로이먼트 버킷이 지금 러닝하는 중간에 슝슝슝 들어가고 때문에 충분히 그 러닝뱅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디플로이먼트 버킷 뒤에 다 몰면은 러닝뱅과의 효과는 순식간이고 이제 미지의 새로운 뉴스 기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르게 되기 때문에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쳐도 될까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은 중지를 누르면 되나요? 네네네. 나가기